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라인 수업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은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뒷부분을 마저 이제 하겠습니다. 네, 수업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이제 그 온라인 강의 그 다음 등교 수업할 때 할 내용을 먼저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게 수업하다 보면 뒤쪽으로 빠져가지고 이 안내하는 시간이 모자랄 때도 있더라고. 그래서 미리 안내를 하는데 다음번 등교 수업할 때, 여러분, 지난번 등교 수업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활동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시험 바로 전에 있는 그 등교 수업이라서, 활동 내용을 뭐로 할 거냐면,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스스로 정리하는 활동을 할 겁니다. 정리하는 활동. 그래서 선생님이 십자 낱말 퍼즐 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그 마인드맵처럼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이런 거 형태로 해갖고 또 역시 활동지를 만들어서 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이제 그 중간고사 시험 범위 있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될 거예요. 어, 시험 범위 내용 정리니까 여러분들이 꼭 가져와야 되는 건 교과서 프린트를 수업 시간에 꼭 준비를 해야지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 저번 그 인포그래픽 지도 만드는 거 되게 열심히 잘 만들어줘서 고맙고, 어, 시험에 맞춰서 활동 수업 할 테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열심히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온라인 수업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몬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의 주요 자원의 분포와 이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지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바로 밑에 있는 지도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건데 이제 선생님이 설명하다가 보면 여기 막 내용이 나오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이거랑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수업용으로 할 때는 여기 잠깐 뭐 좀 다른 거지 다 똑같습니다. 이제 배치만 다른 거야. 하나씩 보면 주요 자원의 분포 현황입니다. 분포. 어떻게 되어 있나? 중국. 중국은 일단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중국이란 그 나라 자체가 굉장히 큰 나라죠. 면적 자체가 이렇게 크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하나씩 살펴보면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도 많이 있고요. 철광석, 구리 등의 광물 자원도 많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좀 특이한 거는 이거 세계 최대 석탄 생산국이면서도 또 희토류 생산국이기도 합니다. 희토류가 뭔가요? 라는 의문이 생기는 학생들 많이 있을 텐데, 희토류는, 여러분들, 자석 보면, 자석 보면은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자석이 있어.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보통 이제 교실 칠판에 붙이는 뭐 노란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붙이는 자석 있잖아. 그거 딱 뒤집어 보면 그건 안에가 까만색이야. 그거 말고 어 네오디움 자석이래 갖고 하얀색 자석이 있어. 좀 되게 센 거. 근데 이 네오디움 자석은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 수 있어. 형태가 막 변형이 돼. 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원료가 되는 게 히토류야. 그래서 히토류가 있으면 좀 다른 걸로 이제 그냥 일반 자석으로는 그런 형태, 이 동그라미 형태나 이런 걸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 물론 이렇게 까만 자석을 동그라미 형태가 있긴 있는데 이게 자석을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 그렇게 강력한 자석을 만들 때. 그래서 이제 그런 데 쓰는 게 히토류다라고 그냥 그 정도만 알아둬도 될 겁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걸 생산할 때 많이 그러니까 그 첨단 산업을 생산할 때 많이 사용된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중국의 특징은 세계 최대 석탄이나 석탄 생산국이고 히토리 생산국이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 그다음에 중국은 산업화가 급격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하 자원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세계 여러 자원을 개발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왜 여러 나라를 스스로 개발을 했냐? 내가 개발을 하면 거기에 대한 채굴거리라든가 이런 게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개발을 내가 했잖아. 내가 했으니까 그거를 내가 퍼다 쓸 수 있는 거지. 대신에 그 부전 자원이 있는 나라에다는 돈을 얼마 주면 되겠지. 이런 식인 거야. 히토류 보면 매장량이 적고 추출이 어려운 광물 자원으로 첨단 산업의 필수적인 요소로 사용되며 첨단 산업의 쌀, 첨단 산업. 근데 이런 문구는 별로인 것 같아. 이런 문구는 뭐 반도체는 전자제품에 쌀, 뭔 놈의 쌀이 그렇게 많어. 이런 거 말고 히토류는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야. 요거 요런 내용 말고 히토류는 어, 첨단 제품의 필수적인 요소로 사용되는 자원이다. 그래서 현대 산업을 발전하에 있을 때 히토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정도 내용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동남 및 남부아시아. 석유와 천연가스는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자, 석유와 천연가스. 자, 인도네시아, 여기, 브루나이, 여기 이런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석이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그 알루미늄 캔 말고 참치캔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그때 이제 도금 용기로 사용되는 게 주석입니다. 주석. 그래서 얘는 동남아시아 이렇게 생겼는데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 주석 요 모양이죠. 요 모양 주석은 어, 너무 많이 가렸네. 예? 주석은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렇게 말레이시아, 여기 잘 알아볼 수 있겠어? 선생님 방금 표시한데? 응? 좀 확대를 해볼까요? 이럴 거면 밑에 거 해도 되는 거였는데. 응. 주석을 보면 인도네시아는 이쪽이죠, 이쪽. 말레이시아는 여기 요렇게 길게 되어 있는 요 말레이시아, 요런 데에 이제 주로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계속 보면, 음, 어, 그것도 주로 생각난다. 그 다음에 동남 및 남부아시아는 플랜테이션을 통한 작물 재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바나나, 커피 같은 기호작물, 기호식품이라 기호식품이죠. 기호식품. 그 다음에 천연고무 같은 원료작물. 그래서 타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 천연고무 많이 생산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동남아시아 그 관광 가면 이거 많이 사라고 그러죠? 라텍스, 라텍스 매트, 라텍스 침대 막 이런 식으로 라텍스 용품을 많이 그 구매하라고 관광 그 코스에 막 그런 상점 같은 데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라텍스. 그거 전부 다 이제 천연고무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는 이제 철광석 및 석탄이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많어. 좀 많이 매장되어 있고, 그다음에 요게 좀 중요해. 수출량도 세계적인 수준이다라는 게. 호주 같은 경우는 다시 할까? 이게 철광석 및 석탄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수출량도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수출량도 세계적인 수준. 그다음에 보크사이트, 구리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묻혀 있습니다. 근데 오스트레일리아 지하자원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게 철광석, 석탄 등 지하자원이 풍부한데 철광석은 서북쪽의 안정육계. 자, 철광석이 이거죠. 철광석은 서북쪽의 안정육계 이쪽에서 나타나고 석탄은 요게 이렇게 산맥 하나 있죠. 호주에 산맥이 있습니다. 산맥 이름이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이었지.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여기서 철광석은 여기서 이렇게 수출되고 철광석은 오른쪽에서 나가. 그런데 석탄은 오른쪽에서 나가는데
철광석은 왼쪽에서 나가. 그래서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자원의 이 분포와 이동을 했을 때 호주가 포함되어 있는데 호주에서 나가는 화살표가 오른쪽이다. 아, 그럼 이건 석탄. 어? 나가는 게 왼쪽이다. 아, 얘는 철광석. 이런 식으로 알아두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지하 자원 할 때 했는데 석유 같은 경우는 어디서 많이 나오나요? 석유 같은 경우는 그렇지 페르시아만 사우디아라비아 있는데 그쪽에서 많이 나갑니다. 그다음에 천연가스는 천연가스는 어디나 마찬가지로 페르시아만에서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천연가스랑 음, 그 석유는 어떻게 구별해야 되나요? 어, 그 뭐지 원유 석유는 파이프로 이동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천연가스는 파이프라인 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파이프라인 막 이런 게 그어져 있고 막 그때 있잖아. 아, 그럼 이거는 천연가스구나라고 이제 살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지하자원 요 내용까지 같이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다음 또 계속해서 볼게요. 그다음 거. 자, 자원의 이동 보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했듯이 그 내용이 좀 많이 있는데 자원의 이동. 자, 자원은 인구 규모, 산업화가 이루어진 시기, 발전 과정 등에서 지역마다 산업 구조 차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교류가 많이 활발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화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2차, 그러니까 1차보다는 3차 산업이 더 많이 발달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그리고 또 첨단 산업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 자, 그래서 우린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많은 수출하는 물량 같은 것들이 지하 자원 1차 산물을 수출하진 않아. 그런데 아직 산업화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나라들 등은 물론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보다는 산업화가 좀 덜 됐죠. 그다음에 아직 산업이 많이 발달되지 않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같은 데서는 1차 1차 산물 그러니까 얘는 즉 광업을 말하는 거야. 광업. 그래서 뭐 철광석이라든가 석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수출하는 나라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수입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자원이 이동된다라는 그런 개념이야. 그래서 이제 석탄 같은 경우 보면 공업국에서 산업용 연료 수요가 많다. 공업이 발달한 나라에서 어, 석탄은 불을 만들기, 열을 만들기 위한 지하자원이잖아. 그래서 산업용 연료로 수요가 많다.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에서, 어, 오스트레일리아, 석탄. 오스트레일리아나 인도네시아, 여기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동아시아죠. 우리나라에 있는데 여기나 인도 같은 데로 많이 수출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철광석, 산업의 쌀, 또 쌀 또 나오잖아. 하여튼 철광석은 국제 이동량이 많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호주에서 중화공이 발달한, 여기서 발달한 우리나라, 중국, 일본 것들로 많이 수출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이제 중국은 호주에 있는 철광석과 석탄 같은 걸 많이 수입을 해서 철강 제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작년이죠. 중국이 호주로 무역 보복한다고 한 게 그거였지. 그 호주로 그 철강 제품을 수출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 니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됐는데 또 근데 그런 철강 제품을 만들려면 호주에서 철광석을 수입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호주에서 뭔 짓을 했냐면 철광석 그걸 올렸어 가격을 올리니까 중국은 뭐 철강을 만들려면은 여기서 수입을 해야 되니까 좀 하여튼 그런 일도 작년 올해까지도 계속 그런 일이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와 중국 간의 무역 전쟁 뭐 이런 거. 근데 물론 우리 자료값에는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런 내용들은.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만 알아주세요.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다양한 자원이 분포하는데 똑같이 또 정리되는 거야. 석탄은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수출을 많이 하고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수입한다. 철광석은 오스트레일리아 주요 수출국이며 이런 데가 주로 수입국이다. 아, 몬순아시아 오세아 국가에 속하는 국가들 간에는 에너지 자원과 광물 자원이 지역 내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는 많은 이동이 없는데 요즘은 이제 이 아세안 국가들 내부에서도 공업이 좀 발달하는 나라, 그렇지 않는 나라 등이 좀 생겨나면서 교역이 좀 활발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교역이 많이 있고 그러진 않았었습니다. 주요 자본의 이동 됐고 이제 그 다음 거 계속 보겠습니다. 자, 산업 구조 이제 보겠습니다.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산업 구조. 요 부분 좀,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이 자원 파트는 물론 잘 알아야 되는데. 자, 이 지역은 다양한 산업 구조가 나타납니다.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는 세계적인 선진 공업국에서 가난한 노국까지 포함되어 있어 산업 구조가 다양하다. 세계적인 선진 공업국 혹시 뭐 대한민국 우리나라 있죠, 뭐. 그다음에 일본 같은 걸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본 이런 거. 어, 근데 이제 그다음에 중국은 선진공업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좀 애매한 그런 좀 거야. 그다음에 가난한 농업국 하면 미얀마, 뭐 캄보디아, 뭐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 아직 1차 산업 중심입니다. 1차 산업, 방글라데시 막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 아직 1차 산업 중심. 근데 이에 반해서 뭐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공업국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나라들이야. 공업으로 성장하는 얘네들은 이제 1차 산업도 많이 생산하고 있고 막 그러니까 음, 그래서 이제 요런 나라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 산업 구조는 자원 분포와 경제 발달 수준과 관련이 높은데 경제 발전 수준이 낮은 국가는 1차 산업 종사자의 비중이 높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원 개발이나 제조업이 발달한 국가는 2차 산업 종사자 비중이 높다. 그다음에 탈공업화, 그러니까 2차 산업을 벗어나는 거죠. 과정을 걷거나 관광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3차 산업 종사자 비중이 높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여기가 3차 산업 종사자 비중이 높은 나라가 대부분의 나라가 3차 산업 종사자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3차 산업 종사자 비중이 높은 나라들 중에서 탈공업화 과정을 겪었다기보다는 관광업 비중이 높아서 그렇게 데이터가 나오는 국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개별적인 나라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자원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야. 자원의 수출 비중이 높아. 얘네들은. 왜냐?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보면 석탄, 철광석 등 지하 자원이 풍부하여 광업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광업은 1차 산업이에요. 1차 산업. 1차 산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철광색 수출액이 국가 총 수출액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광물 자원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호주는 이렇게 지하 자원도 많고요. 그런데 왜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았나? 라는 게 이제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이유가 이게 제조업 부진의 이유가 호주는 노동력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인포그래픽 지도할 때 호주를 이제 선택해서 했던 내용들이 대륙 한 국가가 한 대륙을 차지하는 유일한 곳 이렇게 많이 적었더라고. 그러니까 대륙적인 차원으로 해서 이렇게 국토가 넓은데 인구수는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노동력이 없어. 그다음에 노동력이 없다는 얘기는 인구수가 적고 또 인구수가 적으니까 국내 시장이 협소합니다. 잘 안 팔. 그 물건을 살 사람이 없는 거야. 수출하면 되지 않나요? 호주가 남반구에 있단 말이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로 보내기 위해서는 거리적으로 너무 멀어. 그래서 제조업의 경쟁력이 낮습니다. 음, 그래서 제조업의 경쟁력이 낮으니까 1차 산업, 광업 중심의
무역을 많이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호주에서는 철광석 이외에도 석탄, 보크사이트, 금 등을 수출하고 또 소고기, 양모 등 농축산물의 수출액도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마트나 이런 데 가면 나오죠. 뭐 호주산 소고기 고급이잖아, 맛있잖아. 그리고 국내에 있는 유명한 호텔에서 한우 안 씁니다. 호주산 쓰지. 호주산 소 이제 굉장히 등급 좋은 거 그런 거 많이 씁니다. 한우 잘 안 씁니다. 호주산 소가 좀 맛있는 소가 좀 많이 있어. 근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 흑우 같은 그런 거는 완전 품종이 다르니까 또 다른 말 한다. 후구나 일본산 와규나 똑같아. 같은 품종이야, 같은 품종. 둘 다 비싸. 그리고 맛은 겁나 맛있어. 그렇습니다. 자, 오스트레일리아 주요 수출 품목 하면 수출 품목 수출 추이 어떻게 변했냐? 예전에는 이 정도뿐이 아닌데 철광석 수출액을 보세요. 야, 벌써 그 철광석 수출액이 7배나 넘게 뛰었죠. 그 다음에 소고기 수출액도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가장 높게 차지하는 건 역시 철광석과 석탄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철광석은 20%가 넘는다라는 내용들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뉴질랜드 산업 구조. 자, 뉴질랜드는 양모나 버터 등의 축산물을 주로 수출하고 최근에는 목재 산업, 관광 산업 등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특히 이제 뉴질랜드는 관광업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관광업. 그 다음에 뉴질랜드산 하면은 요즘은 그 많이 유행이 지났는데 그 어그 부츠 할 때 그 어그에 들어가는 양모, 양털 그거 있죠. 그게 이제 많이 뉴질랜드는 많이 유명합니다. 자, 그다음 인도네시아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본격적인 석탄 광산 개발 이후에 최근에는 세계적인 석탄 수출국으로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는 자동차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바이오 디젤의 한 종류인 야자유의 최대 수출국입니다. 야자유. 그러니까 기름을 키워서 내다 파는 거지. 근데 인도네시아는 자칫 잘못하면 이제 1차 산업 위주의 국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요 내용이 좀 중요해. 2000년대에 들어 노동 집약적 제조업이 많이 발달하고 최근 산업구조의 다각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산업구조 다각화를 위해 풍부한 자본과 노동력,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제조업 부분 성장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게 지금 이제 자원 수출 비중이 높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나가는 음, 요 단계에서 요 단계로 발전해 나가는 국가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딱 여기만 해당한다 그러면 약간 좀 애매할 수 있어. 그러니까 두 개 다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조금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산업특세. 자, 제조업이 발달한 국가 대표적인 게 이제 일본. 설명 많이 안 해도 일본은 첨단 산업 위주고 많은 걸 합니다. 물론 이제 요즘 일본이 잘 못 나간다 했어도 일본은 한때 전 세계 돈의 4분의 1을 4분의 1? 그 정도 됐나? 하여튼 그 정도 갖고 있었어, 일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었어. 그래서 아직도 이제 그거를 믿고 살고 있는 거야. 자, 일본은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가공 무역을 중심으로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 이거를 뭐냐면 원료를 수입을 해. 원료를 수입한 다음에 예? 이렇게 하면 되지. 원료를 여기 왜 잘 안 써지지? 원료를 수입하고 공장에선 제품을 생산하고 이걸 그대로 제품을 수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갖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일본이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여기 안에 있는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생산력이야. 생산력을 갖고 있는 거야. 재료는 없어. 재료는 갖고 와야 돼. 그래서 재료를 갖고 와서 기술과 생산력으로 물건을 만든 다음에 내다 파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는 한 10원짜리 갖고 와서 내다 팔 때는 100원짜리를 만들어서 내다 파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자제품, 로봇, 정밀기계, 자동차 산업들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세계적인 금융 중심주의, 도쿄 증시 무시 못합니다. 중심지이며 다국적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생산자 서비스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제조업도 발달했지만 이제 탈공업화도 점점점 일어나서 3차 산업 위주의 나라로 가고 있다. 국가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중국 보겠습니다. 중국은 좀 중요한 게 많이 있어요. 얼마나 남았지? 조금만 더 하자. 조금 더 하자. 중국, 중국, 좀 중요하고 넓은 영토. 이건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풍부한 지하자원. 아까 좀 전에 얘기했었죠. 그다음에 풍부한 노동력. 세계 인구 1위. 그래서 세계적인 공업국으로 성장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970년대 말부터 개혁 개방 정책을 표현하면서 경제 특구를 중심으로 한 외국 자본을 유치합니다. 이제 경제 특구가 뭐냐면 이게 뭐냐면 그 외국 자본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 개방한 특수지역 또는 뭐 특수도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제특구 안에 이제 경제특구로 지정되면 음, 그 그러니까 중국은 이전에는 그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고 중국은 원래 자본주의가 아니고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근데 공산주의 사회는 그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았던 게 공산주의잖아. 그런데 요즘은 중국이 공산주의를 거의 이제 많이 버리고, 그러니까 일부는 그러니까 완전히 버린 건 아니야, 아직 중국이. 많이 버리고 자본주의 요소를 많이 도입을 했어. 그런데 1970년대 이때는 아직 공산주의가 강했어.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강하니까 외국에 있는 그 기업들이 투자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거기다 회사를 만들면 그 회사는 전 인민의 것인 거야. 내 게 아니고. 그러면 외국 사람이 투자를 못 하겠지. 그런데 요 동네는 네 거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게 이제 경제특구라는 거야. 경제특구. 이 경제특구라는 것은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예전에 이 경제특구에 관련해서 이전 교육 과정에서 한번 주저리주저 설명되어 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고 그냥 한 단어로 나오고 말더라고. 단어 하나만 등장하고 말어. 그래서 이제 경제특구가 경제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주는 지역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 자본을 많이 들어옵니다. 해안가에서. 그래서 그렇게 된 축적된 자본과 기술력으로 점점 공업이 발달하고 사회가 성장하는 경제가 성장하는 그런 단계가 있는 게 중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축적된 자본과 기술을 바탕으로 기계, 철강, 자동차, 선박 등의 중화공업이 발달하기도 하고 또 첨단 산업 분야도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첨단 산업 분야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드론 같은 거. 드론. 드론 생산은 기술력은 아마 중국이 세계 1위입니다. 중국이 맨 처음부터 드론을 많이 투자를 해서 드론을 많이 했어. 기술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기술력이 드론이 더 좋을 거야, 아마. 그때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한번 맘먹으면 막 금방금방 만들어내니까 현재 그렇다는 거야. 음. 자, 그 다음에 요 파트 요거 중요합니다. 국내 자원의 생산량이 많지만 수요량이 더 많아 자원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공장을 너무 많이 돌리고 있으니까
국내에 있는 재료만 갖고는 공장을 다 못 돌려. 그래서 재료를 수입합니다. 그래서 국내 자원의 생산량이 많지만 수요량이 많아 자원을 수입하고 있다. 또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은 제조업이 급성장하면서 많은 양의 자원을 수입하고 있다. 이 내용 같이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이제 중국이 인건비가 싸갖고 외국 기업들이 많이 거기다가 공장을 많이 만들었는데 세계 공장이라 할 만큼. 그런데 요즘 좀 달라집니다. 중국의 임금 상승, 환경, 위생, 안전 문제 등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이 현지 공장을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이전하여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제조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인 거야. 자, 여기가 이제 중국이 있었어. 1970년대 아니고 한 80년대쯤 된다. 80년대 중국. 80년대 중국에서는 인건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외국 기업들이 여기로 이렇게 공장을 투자합니다. 공장 투자? 어, 외국 공장이 중국에 입지하는 거야. 왜냐면 인건비가 싸니까. 그래서 요 중국에서 만들어 갖고 다 내다 파는 거야. 그런데 2000년대에 이제 들어오면서 2000년대 중국은 인건비가 올라가고 규제가 상승하면 환경오염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에 있던 외국 공장이 예, 외국 공장이 인건비가 싼 지역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 인건비가 싼 지역이 어디냐면 동남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남아 지역에 공장이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동남아 지역에 제조업이 늘어나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러면 중국에서 이제 이게 빠져나갔잖아, 공장에. 그럼 중국은 어떻게? 자국 내 기업들이 막 들어가고 막 그럽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삼성전자가 중국에 공장이 있었죠. 삼성전자가 중국에 공장이 있었는데 중국에서 공장을 다 철수했죠. 철수하고 동남아로 가버렸죠. 중국은 비싸니까. 비싸면 거기 못하러 있어. 그 다음에 경제특구 설명이 있는데 79년부터 외국 자본과 기술 도입을 목적으로 한 특별구역 남동부 해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경제특구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게 이런 것들 자본과 기술 도입을 했던 특별구역 특별하게 여기는 허가를 해줄게 막 이런 내용들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인도 인도는 참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애매모호하고 미지에 쌓여 있고 좀 하여튼 그런 나라입니다. 하여튼 희한한 나라입니다. 과학기술력 협력, 과학기술력 굉장히 높습니다. 인도. 과학기술력 굉장히 높은데 또 그러면 그 생활환경은 되게 우수하냐? 또 그렇지는 않아. 하여튼 여긴 좀 인도는 되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인도를 보면 전통농업, 전통수공업, 정보통신 기술 산업이 이르까지 산업의 범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인도는 인공위성을 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어. 하지만 아직도 전통농업과 전통수공업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이렇게 막 살펴보면 인도에 있는 시장거리에서 물건을 공업 제품을 어떤 아저씨가 막 뚝딱뚝딱뚝딱 해갖고 만들어내는 거 보면 되게 신기한 게 많아. 그런 것도 있는 반면에 인공위성을 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 되는 아주 되게 신비스러운 나라입니다. 인도는 또 산업자 종사자 비율은 1차 산업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 국내 총생산을 차지하는 비중은 3차 산업이 제일 높습니다. 관광업이면 인도도 어마어마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또 특이한 점은
벵갈루루와 하이데라바드 같은 데를 중심으로 정보통신 기술 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도는 왜 이렇게 정보통신 기술이 많이 발달했냐? 그러면 인도 경제 성장의 주역은 세계적인 수준을 보유한 IT 기술 산업입니다. 기술 정보 산업. 음, 인도에 보면은 갑자기 인도 그 대학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니네 그걸 혹시 아냐? 그 새얼간이 그 TV 프로 말고 영화, 인도 영화가 있어요. 새얼간이 인도 영화. 그 인도의 대학 입시는 우리나라 대학 입시보다 차원이 다르게 높아. 굉장히 심해, 인도는. 근데 인도의 그 인도에 있는 그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어, 나머지 있는 삶이 보장이 돼. 굉장히 높은 기술력 갖고 있고 세계적인 기업에 스카우트 됩니다. 그런 데는. 그러니까 그 뭐 MIT 공대만 이러는데 그 수준하고 비슷한 게 인도에 있는 공과대학 수준이니까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우수한 인력 때문에 세계적인 수준의 IT 정보 기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또 인도의 정보 기술 산업은 생산과 수출 면에서 급성장하고 있고 또 능숙한 영어 구사 능력. 인도가 옛날에는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그 외국인과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 임금 대비 우수한 인력이야. 그러니까 그 미국의 유명한 공대를 졸업한 애하고 인도의 그 공대를 졸업한 애하고 기술은 똑같은데 인도 졸업한 애가 미국에 졸업한 애보다 인건비가 3분의 2 정도뿐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인도 사람들이 그걸 되게 혜택을 많이 받죠. 이런 것들이 수출에 강한 본보가 이렇게 돼 있고 또, 또 인도가 이런 식으로 첨단 산업이 발달한 이유는 뭐냐면 미국과의 시차 12시간 납니다. 12시간. 그래서 미국에서 딱 멈추면 인도에서 시작할 수 있는 거야. 요즘은 첨단 시대잖아. 그래서 미국에서 낮 동안 이렇게 연구를 해. 연구한 거를 요약을 해갖고 인도에다 넘겨주면 인도가 그 요약본을 읽고 다시 그걸 또 연구를 해. 연구 12시간 뒤에 끝나면 우리 실험이나 어떤 뭐가 나왔어. 그걸 요약해갖고 미국에 주면 미국에서 또 이렇게 하는 거야. 12시간 사이로. 하루 N정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고급 인력 등을 바탕으로 미국 기업의 고객 상담 업무, 기업 간 네트워크 지형 등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 산업이 인도는 성장되어 있습니다. 인도는 되게 좀 특이한 나라다. 아니, 이건 잘못했다. 특이한 나라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음, 음, 요거는 이제 조금만 쉬었다가 다음번 수업에서 두 번째 시간에서 이거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계속해서 봐줘.